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국만리 독일로 날아가 탄광에서 청춘을 바쳤고, 누군가는 간호사가 되어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병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산업 역군이면서 눈물겨운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1963년에 우리나라는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말이 파견이지 오늘날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돈을 빌리기 위해 서구 선진국에 통사정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최고 우방인 미국에게 손을 벌렸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 국가였던 서독 대통령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단 그 대가로 독일 사람들이 기피했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부는 독일 현지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들고 위험했으며 건강에도 큰 무리가 가는 일이었고, 간호사 역시 시체를 닦거나 환자의 오물을 치우는 매우 열악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 꽃다운 젊은 남녀가 광부 7,936명, 간호사 11,057명이나 뽑혀 독일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 월급의 80~90%를 우리나라로 송금하여 우리나라 외화벌이에 큰 이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독일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바리처럼 피땀 흘려 외화를 벌었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독일로 보내야 했던 나라, 조국을 등지고 서독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이들은 왜 독일까지 가서 그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인구 또한 줄었습니다. 산업 및 기타 제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경제는 죽어버렸고 실업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간신히 미국의 경제 원조로 전쟁 이후의 생활은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의 지원도 무상 원조에서 차관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960년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의 원조가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했지만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수출을 통해 대규모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단순 노동인 봉제인형 눈깔 붙이는 정도 수출하던 시절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차관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이 무엇을 믿고 한국에 돈을 빌려줄까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다가 전쟁에서 폐허가 된 이 나라의 말입니다. 여러 나라가 담보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담보로 제공할 그 무엇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저 꽃다운 젊은이들의 노동력뿐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봉급을 담보로 상업 차관을 받다. 경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끙끙 앓던 우리나라는 우연한 기회에 독일과 차관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역시 담보를 요구했는데 그때 협상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독일로의 광부, 간호사 파견이었습니다. 당시의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각 분야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했는데 광부와 간호사는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기피 직종이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이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면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우리나라는 그 조건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로의 근로자 파견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독일로 간 광부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실 광산 경력자를 모집하려던 것이었지만 너도 나도 파독 광부를 지원했습니다. 대학교를 나온 교사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원자들은 광부가 그렇게 고되고 힘든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비행기조차 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은 외국에서 외화를 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독 광부로 선발된 사람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었고 그저 내 가족을 위해, 내 조국을 위해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훗날의 이야기지만 파독 광부 출신 중에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도 확인된 경우만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시에 이들을 교육할 여건만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의 파독 광부,
파독 간호 인력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파독 광부들은 탄광일 이외에도 인종차별과 전혀 다른 독일 문화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초기에 이들은 독일인 광부들에게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들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들에게는 독일에서의 삶도 하는 일도 모두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모르는 것이 많아 실수가 잦았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독일 사람들은 최빈곤국 대한민국에서 이 먼 곳까지 온 우리 광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러온 동남아인, 몽골인들과 같은 느낌이겠지요. 더욱이 탄광의 고온은 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막장은 갱도의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탄광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파독 광부들은 깊게는 1800m 땅속에 있는 막장까지 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평균 35도이며 높을 때는 무려 45도 이상까지도 오른다고 합니다. 찜질방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석탄을 캐는 막노동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기가 좋지 않았고 그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서 50kg가 넘는 쇳덩이를 이고 탄을 캐야 했죠. 그런데 찜질방 같은 고온과 끝없는 어둠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산채로 매장당하고 사지가 절단되고 엄청난 무게의 바위 덩어리에 깔려 목숨을 잃는 동료를 보는 날이면 정말 그 공포와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타국에서 그들의 동료들은 가족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또 어쩌면 다음 순서는 자기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현장 상황에 무려 27명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우울증에 걸린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목숨 건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아침에 만나서 작업장에 가기 전에 했던 말이 오늘도 살아서 봅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독일로 간 대한민국의 딸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환자를 돌보는 일은 기본이며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고 가래를 뽑고 시체를 옮기고 닦는 일 등등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백인 남성 환자의 나체를 눈물을 펑펑 쏟으며 목욕시켰습니다. 바로 꽃다운 20대 처녀들이 말입니다. 남자의 나체는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서독에 간 간호사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녀들은 낯선 땅에서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잠자는 데 드는 돈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고향에 보냈습니다. 그 돈은 동생들 학비도 되고 형제들 장사 미천으로도 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장녀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의 장녀, 장남들과는 다르게 제2의 아버지 역할,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하며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신경 썼고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가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목숨 걸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시대의 장남, 장녀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된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면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야 고향의 집으로 돈을 더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국에서의 힘든 병동 생활 속에서 간호 여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꽃다운 20대, 타양살이에 서름이 터져나올 때면 간호사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독일인들은 파독 간호사들의 상냥함과 성실함에 감명을 받아 동양에서 온 연꽃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며 그 중에는 독일 병원의 수간호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독일 간호협회의 임원으로 발탁되기도 합니다. 한국 간호사 최초로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그렇게 독일에서 외화를 벌여들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들의 노력을 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1964년 박 대통령 내외가 독일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파견된 광부,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대통령 내외를 보며 자기 가족을 본 양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먼 한국에서 이곳까지 온 대통령 내외가 자기 부모님 같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박 대통령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나라가 못 살아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고생을 합니다. 외교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독일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발전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은 못 살아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라며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영부인 역시 아들, 딸 같은 그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방식은 독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인보다 작았지만 그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으로 보았던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신뢰와 감동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파독 간호사의 헌신적인 태도는 독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될 정도였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은 정말 악착같이 일하였습니다. 전화비가 아까워 고국의 가족 목소리가 그립지만 국제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 번 돈을 한국에 송금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가족과 조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한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2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우리나라에 송금한 돈이 1년에 1200달러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연 70달러였으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살린 건 바로 그들의 눈물 젖은 외화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지요. 이 종잣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향해 전진했고 1970년부터는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앞서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것에 비해 이들의 삶은 현 세대들에게 잘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러한 가난의 악순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도 통하지 않는 서독 땅으로 넘어가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외화를 벌어오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꽃다운 그들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집안에서 간단히 키보드를 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의자 삼아 지금 저희가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을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이 영상으로나마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는 당시 생활상이나 현실을 담은 흑백 사진들과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파독 전시관이 있고 독일 교포들이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독일 마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부족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